그는 남의 나라에 나를 무일푼으로 버려두면 내가 죽을 줄 알았겠지. 내가 그의 순종적인 아내가 되기 전 유럽이 나의 놀이터였다는 사실을 그는 잊었다. 이민준, 넌 방금 변장한 여왕에게서 도둑질을 한 거야. 각오해. 이 지옥은 아주 추울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사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뼈를 내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그날 아침 나를 가장 먼저 반겼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호텔 방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 만년설에 반사되는 햇빛에 시선을 맞췄다. 멀리 보이는 태백산맥의 웅장한 설경은 우리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을 위한 로맨틱한 풍경이어야 했다. 내 손은 곁에 있어야 할 침대 옆자리를 더듬었어야 했다. 텅 비어 있고 차가웠다. 시트는 아무도 자지 않은 것처럼 깔끔했다. 민준 씨,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잠에서 막 깬 내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의 단조로운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늘 경계해왔던 아내로서의 직감이 갑자기 위험 신호를 울렸다. 나는 침대 옆 협탁을 쳐다봤다. 내 휴대폰이 그곳에 없었다. 화장대 위에 늘 놓여있던 내 지갑도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텅 빈 옷장으로 달려갔다. 민준의 커다란 여행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내 적금으로 산 그의 비싼 옷들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내용물이 마구 뒤섞인 채 열려있는 내 여행 가방뿐이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빈잔에 눌린 호텔 메모지가 한 장 있었다. 그의 개발세발 글씨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우리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나한텐 너처럼 촌스럽고 고지식한 여자 말고 나랑 수준이 맞는 세련된 여자가 필요해. 내 통장에 있던 돈은 내가 다 옮겼어. 지난 3년간 너랑 고생하며 살아준 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 난 유라랑 같이 떠나 유럽 일주할 거야. 넌 할 수 있으면 내 시골집으로 돌아가. 나 찾지 마. 나는 그 편지를 2번, 3번 읽으며 적힌 모든 단어를 이해하려 애썼다. 유라, 그의 애교 많던 신입비서. 역시 내 예감이 맞았던 것이다. 나는 급히 열려있는 옷장, 앙금고로 달려갔다. 텅 비어 있었다. 우리 여권, 비상금으로 챙겨둔 현금 500만 원, 그리고 내 플래티넘 체크카드까지 전부 사라졌다. 그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이곳에 신분증도 돈 한 푼도 없이 나를 버려두고 간 것이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내가 전라도의 평범한 집안 출신인 줄 알았다. 적어도 그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였다. 그는 내가 겨우 하는 영어 외에는 외국어를 못하는 줄 알았다. 그는 내가 이번 여행 내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천천히 죽이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것이다. 내가 길을 헤매고 노숙자가 되거나 여기서 얼어 죽기를 바랐을 것이다. 민준의 거만한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서울의 작은 단칸방에서부터 맨손으로 시작하는 그의 곁을 기꺼이 지켰던 남자. 사실 나는 그에게 궁전이라도 사줄 수 있었는데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내 정체를 숨겼다. 내 부모님의 유산이나 과거의 경력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남자를 원했다. 서연아, 넌 너무 촌스러워. 옷이 그게 뭐야. 유라처럼 꾸밀 줄도 좀 알아봐. 일주일 전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촌스럽다고 나는 웃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더 크게. 그 조용한 방에서 미친 사람처럼 들리는 웃음은 슬픔의 웃음이 아니었다. 내 남편의 어리석음에 대한 불신의 웃음이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는 나중에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내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팔아 공동 계좌에 넣어둔 돈을 전부 가져갔다. 어제 호텔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핑계로 내가 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때 그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알고 보니 그건 그의 도주 준비였다. 나는 일어서서 뺨에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나는 욕실에 큰 거울로 걸어가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새틴 잠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부어있는 여자. 그래, 이민준.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속삭였다. 눈밭에서 불장난을 하고 싶다고? 내가 호텔 로비 구석에서 울면서 대사관에 구걸이나 할 시골 여자로 보여. 그는 몰랐다. 그는 3년 전 서울 변두리의 소박한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박서연이 한때 미래에셋증권 서울 본사에서 8년간 시니어 투자은행가로 일했던 그 박서연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 그는 이 촌스러운 여자가 사계 국어에 능통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내가 서울길보다 평창의 길을 더 잘한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내 여행 가방 바닥에 안감을 뜯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전혀 몰랐던 작은 벨벳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실밥을 뜯었다. 얇은 스마트폰 하나와 다른 여권 하나가 나왔다. 민준이 훔쳐 달아난 초록색 여권보다 훨씬 더 많은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칠흑같이 검은 카드, 현대카드, 더 블랙, 한도가 없는 카드, 전 세계 극소수만이 소유한 카드. 나는 그 스마트폰에 전원을 켰다. 배터리가 40% 남아 있었다. 신호가 바로 잡혔다. 나는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번호. 이민준, 넌 방금 잠자는 용을 깨웠어.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해? 넌 부스러기만 가져간 거야. 네가 훔친 돈은 내게는 용돈에 불과해. 하지만 네가 준 모욕은 목숨으로 갚아야 할 빚이야. 진짜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내 남편. 전화는 두 번째 신호음에서 연결되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실장 비서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문적이고 딱딱하게 들리는 여성 비서의 목소리가 귀에 닿았다. 한국어, 민준 앞에서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피 속에 흐르는 언어. 김민석 실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주 긴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서연이 돌아왔다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내가 유럽 금융계에서 활약할 때의 이름이었다. 존경받는 이름. 많은 사업가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던 이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바뀌었다. 10초도 채 되지 않아 한 남자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활기차고 친근함이 가득한 목소리. 서연님, 세상에, 정말 당신입니까? 마지막 이야기로는 아시아에서 농부가 되어 조기 은퇴했다고 생각했는데 김 실장이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내 절친한 친구이자 신뢰하는 개인 자산 관리사였다. 내가 결혼 이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내 주 자산의 금고 열쇠를 쥔 사람. 오랜만이에요, 김 실장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나는 이제 더 빠른 소통을 위해 영어로 대답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내 차가운 목소리 톤에 김 실장의 웃음이 벌었다. 그는 내가 이런 톤으로 전화하면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평창이에요. 인터컨티넨탈 호텔. 남편이라는 도둑놈이 방금 공동계좌 카드랑 현금을 들고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없이 저를 버려두고. 개자식이군요. 김 실장이 욕설을 내뱉었다. 필요한 걸 말씀하십시오. 경찰, 헬리콥터, 아니면 제가 보안팀을 보내서 그놈 다리를 부러뜨릴까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 실장은 늘 극적이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좋아하는 점이었다. 아직은요, 김 실장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는 내가 가난하고 멍청한 여자인 줄 알아요. 그가 훔친 푼돈으로 부자가 된 줄 알겠죠. 난 좀 놀고 싶어요.
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의 하얀 설원을 바라보았다. 제 모든 주계좌 접근 권한을 다시 활성화해 주세요. 그가 가져간 공동계좌는 차단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말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기쁘게 놔두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왕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난 그의 위치를 추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카드의 GPS 추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희 보안 시스템으로 그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이 재빨리 대답했다. 지금 현금 필요하십니까? 네. 그리고 옷도요. 그가 입을 만한 옷을 전부 가져갔어요. 여기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제대로 된 옷으로요. 이 순박한 아내 코스튬에서 벗어나야겠어요. 예전의 서연이 다시 깨어나야 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 사람이 일시간 안에 현금과 움직이는 부티크를 가지고 도착할 겁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커피라도 즐기고 계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에 안도감이 들었다. 지난 3년간 나는 나를 억눌렀다. 집에서는 싸구려 몸빼바지를 입고 재래시장에서 나물값을 흥정하고 그저 가정주부라고 나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다. 나는 민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했다. 나는 그가 경력을 쌓고 있는 성실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와 무일푼에서부터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무일푼이었던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인성이었다. 일시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룸서비스가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명의 남자가 여러 개의 커다란 옷가방을 든 젊은 여자 양옆에 서 있었다. 박서연, 사모님. 남자 중 한 명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김 실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청하신 현금과 샤넬과 디올의 최신 겨울 컬렉션입니다. 그들은 들어와 효율적으로 물건들을 정리했다. 나는 돈을 받았다. 민준에게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며 눈물과 절망의 땀방울을 씻어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박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검은색 캐시미어 터틀넥과 내 다리를 완벽하게 감싸는 회색울 소재의 바지, 그리고 민준의 2년치 연봉과 맞먹는 가격의 카멜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다. 커다란 검은 선글라스가 부은 내 눈을 가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김 실장에게서 알림이 도착했다. 목표 탐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루이비통 매장에서 거래 발생. 금액일 500만 원. 역시 그는 당연히 가장 호화로운 쇼핑 중심지에서 그의 정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겠지. 서울. 나는 중얼거렸다. 기다려. 자기야. 나는 김 실장이 보낸 경호 책임자를 돌아보았다. 지금 바로 서울로 갈 차를 준비해요. 그리고 거기 루이비통 매니저에게 연락해서 옛 친구인 서연이 지난 1시간 동안의 CCTV 녹화 영상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네시스 G90 팬텀이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호텔 방을 나섰다. 더 이상 어질러진 여행 가방도 그 슬픈 이별 편지도 없었다. 그 편지는 이미 재떨이에서 태워버렸다. 엘리베이터가 나를 로비로 내려주는 동안 나는 민준이 자신을 떠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함정 속으로 달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는 고작 2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 그 돈은 그의 월급과 내가 떡을 팔아 힘들게 모은 돈이었다.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방금 활성화한 블랙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그의 인생을 뿌리째 파괴하는데 사용할 준비가 된 수십억 원의 잔고가 있다는 것을. 서울까지의 여정은 3시간 남짓 걸렸다. 시나리오를 구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를 바로 잡지 않을 것이다. 오, 안 돼. 그건 재미없다. 나는 그가 땅을 딛는 법을 잊을 때까지 최대한 높이 날아오르게 둘 것이다. 그리고 그가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
나는 그의 날개를 잘라버릴 것이다. 나는 고급차 뒷좌석에 앉아 제공된 샴페인을 마셨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설악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는 민준과 함께 손을 잡고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이 풍경을 보는 것을 꿈꿨다. 지금 나는 이 풍경을 혼자서 비싼 술 한 잔과 함께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미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새 가방 쇼핑 즐겨, 유라야. 나는 손에 든 크리스털 잔에 속삭였다. 곧 넌 비닐봉지 하나도 못 사게 될 테니까. 내가 탄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시 팬텀이 서울의 거리를 부드럽게 가르며 미끄러져 갔다. 방음이 잘 되고 값비싼 가죽향이 나는 차 안에서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김 실장의 보안팀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중 하나인 청담동 명품거리의 한 부티크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내 남편. 아니, 더 정확히는 곧 전 남편이 될 이민준이 거울 앞에 서서 500만 원짜리 가죽 재킷을 입어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동안 예의 바르고 얌전한 비서로만 알았던 최유라가 이제는 주황색 쇼핑백 2개를 든 채 그의 팔에 애교를 부리며 매달려 있었다. 에르메스 가방. 가슴이 순간 답답해졌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그 위선을 보자니 역겨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물건을 사는데 쓰는 돈은 내 미래를 위한 적금이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의 유산인 땅을 판 돈과 지난 3년간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이었다. 민주는 그것이 내 피와 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여자를 위해 몇 시간 만에 탕진하고 있었다. 운전석 옆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뒤를 돌아보았다. 사모님, 지난 이 시간 동안 그들의 총거래액이 이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모님의 공동 계좌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지금 동결할까요? 그의 손가락은 노트북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민준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 김 실장 팀이 개조한 제한된 오디오 기능 덕분에 나는 내가 착용한 이어피스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오빠, 진짜 오빠 와이프가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을까? 유라가 새 선글라스를 껴보며 물었다. 민준이 비웃었다. 박서연이 쫓아오기는 무슨. 걔는 영어도 어눌한데 불어나 독일어는 말할 것도 없지. 지금쯤 호텔 로비에서 울면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걸. 걘 촌스러운 여자야, 유라야. 세련된 너랑은 달라. 나 걔랑 결혼해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집에선 맨날 된장찌개 냄새나 풍기고 하긴 좀 불쌍하긴 하다. 그래도 고마워, 자기야. 걔한테서 받은 퇴직금이 우리 신혼여행 자금으로 꽤 쏠쏠하네. 유라가 민준의 뺨에 키스하며 맞장구 쳤다. 내 손이 태블릿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고. 그가 원해서 매일 요리해줬는데 그는 집밥이 더 건강하고 절약된다고 했다. 알고 보니 내 뒤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이다. 아니요, 김 실장님. 나는 상념을 끊고 차갑게 대답했다. 지금 동결하지 마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쓰게 둬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하지만 사모님의 돈이. 그건 푼돈이에요, 김 실장님. 서커스 공연 입장료라고 생각하죠. 내가 말을 잘랐다. 그들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해요. 민준이 롯데 시그니엘 호텔을 예약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 실장이 빠르게 타이핑했다. 맞습니다. 방금 롯데 시그니엘 서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3방 예약했습니다.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들이 훔친 사모님의 블랙카드를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시그니엘, 겨울철이면 재벌과 유럽 귀족들의 놀이터가 되는 곳. 모피 코트와 다이아몬드가 필수 교복인 곳. 민주는 정말로 신흥부자 역할을 하고 싶었나 보다. 그는 몰랐다.
그가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그니엘이라. 나는 중얼거렸다. 마침 그 호텔 오너가 내 오랜 지인인데 예전에 내가 그의 가문 자산 구조 조정을 도와줬었지. 나는 백미러를 통해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님, 호텔 경영진에게 연락하세요. 서연이 간다고 민준의 방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최고의 스위트룸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밤 레스토랑 웨이터들이 우리와 협력하도록 확실히 해둬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만찬 시나리오 말씀이시죠? 김 실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마지막 만찬 시나리오. 내가 대답했다. 우리 차는 방향을 틀어 서울의 중심부, 잠실로 향했다. 나는 기차나 렌터카 안에서 내 고통을 비웃으며 희희낙낙하고 있을 민준과 유라를 상상했다. 즐겨라, 이민준. 그 웃음을 즐겨. 내가 너의 숨통을 끊기 전에 네가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 될 테니까. 물론 비유적인 의미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빠르다. 나는 그를 파산시키고 망신을 주고 눈밭에서 기어가게 만들 것이다. 술에 취한 쥐는 보통 가장 맛있는 치즈가 가장 치명적인 덫 위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덫은 그들의 오만한 발걸음을 기다리며 활짝 열려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다. 초고층 빌딩과 고급 호텔의 불빛이 도시의 야경 속에서 반짝이며 오직 돈 많은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롯데 시그니엘, 서울의 메인 레스토랑에서는 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그리고 값비싼 트러플 향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나는 커다란 기둥과 장식용 식물로 가려진 다소 숨겨진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내 위치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레스토랑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곳이었다. 나는 심플하지만 눈에 띄는 다이아몬드 주얼리와 어우러진 젓갈색 빈티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보통 아줌마처럼 쪽지던 내 머리는 이제 김 실장이 데려온 헤어스타일리스트의 솜씨로 아름다운 웨이브를 그리며 늘어뜨려져 있었다. 내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레스토랑의 가장 눈에 띄는 중앙 자리에 내 목표물들이 앉아 있었다. 민준과 유라. 그들은 다른 손님들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식사하고 나지막이 대화하며 우아하게 행동했다. 민준과 유라는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큰 소리로 웃으며 거친 명령조로 웨이터를 불렀다. 정말이지 부끄러운 졸부의 전형이었다. 오빠, 이 캐비어 진짜 맛있다. 우리 더 시키자. 응? 유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내 테이블까지 들렸다. 시켜, 자기야. 널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 제일 비싼 메뉴 다 시켜. 박서연이 이 돈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알면 피눈물 흘리게. 민준이 거만하게 대답하며 자기 잔에 와인을 따랐다. 그는 오늘 낮에 산 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와인잔을 쥐는 방식은 막걸리 잔을 쥐는 것처럼 완전히 틀렸다. 나는 입구 근처에 다른 손님인 척 서 있는 김 실장을 보았다. 그가 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긁어. 그가 새 지갑에서 내 플래티넘 체크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그 카드는 은색으로 반짝였다. 김 실장의 지시를 받은 이탈리아인 웨이터가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테이블 위에 휴대용 단말기로 가져갔다. 민준이 유라에게 미소 지었다. 이거 먹고 우리 카지노 가자. 오늘 나 운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웨이터가 카드를 넣고 몇 초간 기다렸다. 삑. 웨이터의 얼굴이 약간 당황스럽게 변했다. 그가 다시 시도했다. 삑. 단말기가 빨간 글씨가 적힌 작은 영수증을 뱉어냈다. 죄송합니다. 손님, 웨이터가 정중하지만 꽤 큰 목소리로 말했다.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사유는 발행사의 문의 혹은 잔액 부족으로 나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네? 그럴 리가요. 잔액 아직 몇 억이나 있는데 다시 해보세요.
당신네 기계가 고장 났나 보죠. 웨이터가 끈기 있게 한 번 더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계속 거절됩니다. 손님.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유라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옆 테이블, 손님 몇몇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빠, 어떻게 거절될 수가 있어? 돈 다 옮겼다며? 진짜야. 오늘 낮에 강남에서 쇼핑할 땐 됐는데. 민준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다. 그가 주머니를 뒤져 그가 훔친 내 신용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봐요. 이건 한도 엄청 커요. 웨이터가 두 번째 카드를 긁었다. 삑,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소유주에 의해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민주는 새하얗게 질렸다. 분실 신고? 말도 안 돼. 서연이는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 사실 그가 가져간 내 옛날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지며 유라도 읽을 수 있는 팝업 알림이 떴다. 발신인 마이 와이프. 메시지 내용. 마지막 저녁 식사 즐겁게 해. 자기야. 네가 돈 낼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캐비어가 목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 민주는 마치 의자가 불타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유라는 메시지를 읽고 작게 비명을 질렀다. 오빠, 걔가 알아. 서연이가 우리 여기 있는 거 알아. 유라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그리고 카드를 막아버렸어. 현금으로 내. 오빠, 빨리.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다. 그가 오늘 아침에 인출한 남은 현금 원화를 꺼냈다. 그는 재빨리 세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부족해, 유라야. 계산서가 800만 원인데 현금은 300만 원밖에 안 남아. 나머지는 아까 내 가방 사는데 썼잖아. 뭐라고? 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어떡해? 설마 내가 가방을 돌려줘야 해? 이제 레스토랑 매니저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친절한 미소는 없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손님? 그가 딱딱한 영어로 물었다. 제 카드에 문제가 좀. 한국에 있는 제 은행 시스템이 에러가 난 것 같아요. 민준이 더듬거렸다. 땀이 이제 비싼 정장을 흠뻑 적셨다. 내일 아침에 계산해도 될까요? 저 이 호텔 투숙객입니다. 305호요. 매니저가 태블릿을 확인했다. 305호. 죄송합니다. 손님, 그 방 보증금도 방금 거절된 동일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방의 상태도 취소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결제 보증을 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저희 호텔 투숙객이 아니십니다. 이 광경을 보는 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거만했던 민주는 이제 물에 젖은 과자처럼 쪼그라들었다. 방금까지 사모님 행세를 하던 유라는 이제 창피해서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외상은 안 됩니다.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지불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서비스 사기 혐의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담보를 맡길게요. 이거 제 시계요. 이거 롤렉스 정품이에요. 민준이 패닉에 빠져 시계를 풀었다. 그가 이태원에서 산 짝퉁 시계였지만 그는 정품이라고 우겼다. 매니저가 그 시계를 매우 경멸적인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저희는 가품을 보면 압니다. 손님.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작게 웃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이 시끄럽게 들렸다. 남자는 짝퉁 롤렉스 차고 여자만 꾸몄네. 알고 보니 돈도 없잖아. 정말 창피하다. 유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가 일어나 에르메스 가방을 움켜쥐었다. 오빠, 나 창피하게 만들었어. 부자라며 밥값 하나 제대로 못 내? 유라야, 기다려.
화내지 마. 일단 내 돈 좀 빌려줘. 민준이 유라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지갑 가방에 있어. 유라가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방구석에서 나는 마지막 와인을 음미했다. 맛이 아주 달콤했다. 나는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오늘 밤은 이만하면 됐다. 매니저가 마침내 말했다. 좋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으시니 저희는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쇼핑 물품을 임시 담보로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완료될 때까지 호텔 로비 구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이 당신을 감시할 겁니다. 뭐라고요? 내 에르메스 가방을.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가방을 내놓으시든지 경찰서로 가시든지 하십시오. 매니저가 위협했다. 무거운 마음과 악어의 눈물로 유라는 주황색 쇼핑백들을 웨이터에게 넘겨주었다. 민주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갑자기 역겨워 보이는 남은 캐비어 접시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보며 내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그는 편집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내 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일어나 조용한 뒷문으로 우아하게 걸어 나가고 있었다. 아직이야, 이민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오늘 밤 너는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들겠지. 내일은 모든 것에 절정이 될 거야. 나는 레스토랑을 나와 신선한 도시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멋진 경기였습니다, 서연님. 김 실장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아직 1라운드일 뿐이에요, 김 실장님.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밤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확실히 해둬요. 일상적인 출입국 심사 확인을 핑계로 프런트에서 그들의 여권을 압수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서울의 아침은 민준과 유라에게 쓰디쓴 현실을 안겨주었다. 결제 실패로 고급스러운 방에서 부드럽게 쫓겨나고 의심스러운 출입국 심사를 이유로 호텔 측의 여권을 압수당한 후 그들은 이제 공공장소에 발이 묶였다. 신분증이 없고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었다. 민준의 주머니에 남은 300만 원으로는 성수기인 이 시기에 서울을 빠져나갈 기차표는커녕 다른 호텔비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따뜻한 내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로비 카페 구석에 앉아 크루아상 하나와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고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커플에게는 참으로 처량한 광경이었다. 두꺼운 화장 없이 초췌한 유라의 얼굴. 대부분의 화장품은 호텔이 압류한 여행 가방 안에 있을 것이다. 민주는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도망칠 구멍이나 도움을 청할 곳을 찾으며 불안하게 움직였다. 김 실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방으로 들어왔다. 사모님,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방금 컨시어지에게 오늘 밤 행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좋아요. 나는 얼그레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그들은 오늘 밤 겨울 자선 갈라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거나 술 취한 부자에게 돈을 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밤 시그니엘 서울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례 자선 파티가 열린다. 입장권은 수백만 원이거나 특별 초청자에게만 주어진다. 손님들은 귀족, 재계 거물, 그리고 유명인사들이다. 사기꾼 근성을 가진 민주는 분명히 잠입해서 어울리다가 슬픈 이야기를 꾸며내 손님 중 한 명을 속여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밤이 되었다. 나는 파리에서 온 스타일리스트 팀이 특별히 준비해준 드레스를 입었다. 별처럼 빛을 반사하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뿌려진 밤색의 오트 쿠티르 드레스였다. 우아한 컷은 내 어깨와 목선을 드러내며 부인할 수 없는 권위의 아우라를 풍겼다. 더 이상 몸빼바지를 입는 가정주부 박서연은 없었다. 오늘 밤 은행가 여왕 서연이 완전히 돌아왔다. 나는 개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연회장으로 내려갔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래층에서는 민준과 유라가 정말로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방 옆문에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어오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내가 보안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일부러 열어둔 보안의 허점이었다. 그들은 남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약간 구겨진 민준의 정장과 이런 격식 있는 행사에는 너무 노출이 심한 유라의 파티 드레스. 그들은 불안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은 손님들이 착용한 보석을 보며 굶주려 있었다. 나는 2층 메자닌의 벨벳 커튼 뒤에 서서 그들을 관찰했다. 저기 봐, 오빠. 다 부자들이야. 유라가 탐욕스럽게 눈을 빛내며 속삭였다. 저기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접근해봐. 지갑 소매치기 당해서 한국 돌아갈 돈 빌려달라고 해. 나중에 갚는다고 하고. 그래. 기다려봐. 나 지금 타이밍 보고 있어. 민준이 초조하게 대답했다. 그는 지나가는 웨이터의 쟁반에서 샴페인 잔을 집어들고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실내 조명이 어두워졌다. 스포트라이트가 웅장한 중앙 계단에 집중되었다. 행사의 MC인 유명한 스위스 연예인이 무대에 올랐다. 신사숙녀 여러분, MC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입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서울 사교계에서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의 관대함은 계속해서 흘러넘쳤던 명예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 재단의 주요 기부자이신 박서연 여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입장곡을 연주했다. 내가 서 있던 커튼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곧바로 내 얼굴을 비췄다. 내 크리스털 드레스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나는 느리고 우아한 걸음으로 대리석 계단을 내려왔다. 턱을 들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띄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구석에서 민준의 손에 있던 샴페인 잔이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는 박수 소리에 묻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의 옆에 있던 유라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다. 그들은 나를 보았지만 그들이 알던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평소에 무시하던 촌스러운 아내, 그들은 유럽 엘리트들에게 숭배받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여왕의 자신감을 갖고 걷는 여자. 저건 서연이잖아. 민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보안팀이 그의 위치 근처에 설치한 지향성 마이크 덕분에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말도 안 돼. 오빠. 유라가 더듬거렸다. 그녀의 뇌는 계단 위의 여인이 그녀가 된장찌개 냄새난다고 불렀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계단 맨 아래에 도착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즉시 나에게 다가와 내 손에 키스하고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다. 본소알, 클라라, 라비산테, 거미토줄. 안녕하세요, 클라라. 언제나처럼 아름답군요. 프랑스 외교관이 인사했다. 멀시, 먼시유. 고맙습니다, 신사분. 나는 완벽한 파리 억양으로 유창하게 대답했다. 나는 민준 쪽을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유령을 본 듯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기를 바라며 눈을 여러 번 비볐다. 그러나 현실은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돈 한 푼 없이 버린 그의 아내가 이제는 그가 표 한 장도 살 수 없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민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잘못된 포식자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했다. 저건 내 아내야. 부자라고. 난 살았어. 그는 자신이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유라의 손을 끌고 손님들 사이를 가르며 나에게 다가오려 애썼다. 비켜요, 비켜. 저 사람 내 아내예요. 민준이 그를 가로막는 웨이터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너라, 작은 쥐야. 이 빛의 함정 속으로 들어오너라. 이 화려한 조명 아래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두가 보게 해줄게.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숨을 헐떡이며 식은 땀으로 가득 찬 얼굴의 민준이
마침내 나를 둘러싼 엘리트 손님들의 원을 뚫는데 성공했다. 그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단정한 턱시도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의 바다 한가운데 구겨진 정장을 입은 민준과 화장이 번진 유라는 하얀 실크천 위에 더러운 얼룩처럼 보였다. 서연아,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불협화음을 냈다. 내 주변은 즉시 침묵에 휩싸였다. 존경받는 손님들은 말을 멈추고 그 거친 목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혼란스럽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스위스 최대 민간은행의 CEO와 나누던 대화를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민준을 마주했다. 민준이 활짝 웃었다. 역겨운 절망과 안도감이 뒤섞인 미소.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껴안으려는 듯 팔을 벌렸다. 세상에, 서연아. 오빠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내가 사라진 줄 알았잖아. 그는 아주 서툰 연기톤으로 외쳤다. 알고 보니 여기 있었구나. 너 정말 예쁘다. 오빠가 못 알아볼 뻔했네. 그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은 허공을 잡았을 뿐이다. 실례합니다만 나는 유창하고 차가운 영국식 억양의 영어로 말했다. 누구시죠?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서연아, 장난치지 마. 나, 민준 오빠야. 내 남편. 내가 호텔에 넣어두고 온 거. 그거 그냥 장난이었어. 진짜야. 오빠는 그냥 내 독립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자, 이제 집에 가자. 가서 차분히 얘기하자. 장난?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세웠다. 아내의 전 재산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들고 도망가고 저 창녀랑 놀아나는 걸 당신은 장난이라고 부르나. 나는 한국어로 말을 바꿨지만 너무나 낮고 날카로운 톤이어서 듣는 사람 누구라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민준 뒤에 서 있던 유라는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보았다. 비난하는 시선. 오빠, 저 여자 진짜 오빠 아내 맞아? 유라가 겁에 질려 속삭였다. 왜 이렇게 달라? 민주는 유라를 무시했다. 그는 나에게, 아니 더 정확히는 내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집중했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는 여전히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연아, 자기야, 그만해. 사람들 앞에서 화내지 말고, 응? 우리 내 방으로 가자. 오빠 보고 싶었어. 오빠가 다 설명해 줄게. 그 돈 아직 있어. 오빠가 안전하게 갖고 있어. 그가 다시 다가오려 하며 나를 설득했다. 이번에는 내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서서 협상 테이블에서 비즈니스 상대를 위협할 때 사용하던 눈빛으로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넌 아무 가치도 없어라고 말하는 눈빛. 이민준. 내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주위를 둘러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내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여기에 와서 네가 한 짓 이후에 나를 내 아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작게 경멸적으로 웃었다. 네가 결혼했던 여자, 네가 촌스럽고 된장찌개 냄새 난다고 불렀던 그 여자는 어제 아침 평창 호텔 방에서 죽었어.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서연이고 서연은 너 같은 가난한 배신자를 알지 못해. 박서연, 건방지게 굴지 마. 기억해. 내가 내 남편이야. 내 재산은 내 재산이기도 해. 넌 나를 이렇게 망신 줄 권리 없어. 돈 이리 내놔. 나 호텔비 내야 한단 말이야. 민주는 수치심에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내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 했다. 어리석은 행동, 아주 어리석은 행동. 그의 손이 내 드레스에 닿기도 전에 군중 속에 위장하고 있던 2명의 개인 경호원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민준의 팔이 등 뒤로 꺾였다. 아, 아파. 놔.
난 남편이야. 저 여자는 내 아내라고. 민준이 고통에 차 소리쳤다. 손님들이 겁에 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항사보안 책임자에게 손짓을 보냈다. Veuillez sortir cette ordure, s'il vous plaît. Il dérange mes invités. 이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제 손님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나는 유창하고 우아한 프랑스어로 명령했다. 보안 책임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이, 메담 시오이언. 타웃 디스윗. 네, 서연 여사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는 강제로 나에게서 끌려나갔다. 그의 발이 대리석 바닥에 질질 끌렸다. 그는 붙잡힌 야수처럼 몸부림쳤다. 서연아, 너무하네.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고소할 거라고. 유라야, 나 좀 도와줘. 민준이 소리쳤다. 이제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쏠렸다. 그 여자는 떨며 서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처럼 언터처블로하게 서 있는 나를 보았다. 유라는 빠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경호원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손을 들었다. 저는 저 사람 몰라요. 저는 그냥 같이 오자고 해서 온 거예요. 유라가 그 순간 민준을 배신하며 소리쳤다.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도둑이었어요. 저 잡지 마세요. 나는 비스듬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를 쳐다보았다. 오, 그래. 그 훔친 돈으로 산 에르메스 가방을 즐긴 건 네가 아니었나? 유라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새빨개졌다. 이 여자도 데리고 나가.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내가 무미건조하게 명령했다. 경호원들이 히스테릭하게 우는 유라를 민준의 뒤를 따라 끌고 갔다. 연회장의 큰 문이 다시 닫히면서 그들의 비명과 욕설 소리가 서서히 사라졌다. 오케스트라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파티 분위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마치 방금의 작은 소동은 없었던 일처럼. 손님들은 다시 나에게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더 큰 존경심을 담아서 그들은 내가 문제를 얼마나 차갑고 품위 있게 처리하는지를 보았다. 김 실장이 다가와 내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엄청난 쇼였습니다. 사모님, 경찰이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자산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고소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그들이 호텔 밖으로 쫓겨나자마자 경찰이 즉시 민준을 체포할 겁니다. 좋아요. 나는 새 샴페인 잔을 들며 대답했다. 스위스의 차가운 감방을 맛보게 하죠. 거기엔 그가 예전에 내버렸던 내 따뜻한 포옹 같은 난방기는 없을 테니까. 나는 발코니로 걸어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지만 또한 자유로웠다. 민주는 망했다. 유라도 망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가 방금 배신한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일 나는 감옥으로 그를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의 마지막 절을 보고 싶다. 사랑의 절이 아닌 주군에게 용서를 구하는 종의 절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얼어붙은 서울의 밤의 정적을 갈랐다. 파랗고 빨간 불빛이 빙글빙글 돌며 하얀 눈 위에 반사되어 고급스러운 롯데 시그니엘 호텔 로비 앞에 혼란스러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길 건너 어두운 곳에 주차된 제네시스 지구십의 유리창 너머로 나는 마치 스릴러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보듯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이점은 내가 바로 그 감독이라는 것이었다. 민주는 호텔 보안 요원 2명에게 끌려 나왔다. 그의 몸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아무렇게나 내던져졌다. 그는 엎어졌다. 그의 얼굴은 젖은 아스팔트에 처박혔다. 그의 비싼 정장은 이제 더러워지고 소매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유라도 무례하게 밀려 나왔다. 그녀의 에르메스 쇼핑백들은 이미 압수되었다. 그들의 여행 가방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정말로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미쳤어. 이건 인권 침해야. 나 대사관에 신고할 거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절망적이었다. 그가 소리칠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날 밤 기온이 영하 5도라는 것을 증명하듯 조용히 해. 순찰차에서 막 내린 한 한국 경찰이 소리쳤다. 그 경찰, 박경희는 김 실장의 지인이었다. 그는 손에 수갑을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이민준 씨? 박경희가 단호한 한국어로 물었다. 네, 접니다. 경찰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미쳤어요.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민주는 어린애처럼 투덜거리며 일어나려 애썼다. 당신을 신분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그리고 박서연, 반후텐, 반에이시, 소유의 2억 원, 상당 유동 자산,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경희가 차갑게 말하며 민준의 몸을 돌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을 채웠다. 반후텐, 그게 누군데요? 제 아내 이름은 박서연이에요. 시골 사람이라고요. 민준이 몸부림쳤다. 그는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유럽 양가의 성조차 몰랐다. 그것이 이 관할권 내 피해자의 법적 이름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수갑이 철컥 잠겼다. 옆에서 유라는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추위와 두려움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녀는 민준이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항상 강한 숙주를 찾는 여자로서 그녀는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릴 때라는 것을 알았다. 유라야, 유라야, 나 좀 도와줘. 내 가족한테 전화해. 보석금 좀 빌려달라고 해. 민준이 그의 내연녀에게 소리쳤다. 유라는 민준을 극도의 혐오감,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예전에 민준이 내가 집에서 몸빼바지를 입고 있을 때 나에게 자주 보여주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널 도와? 미쳤어? 유라가 쏘아붙였다. 넌 부자라고 했잖아. 내 아내가 멍청하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멍청한 건 너였어. 넌 범죄자야, 이민준. 난 엮이고 싶지 않아. 유라야,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사랑은 무슨, 엑스가. 유라가 민준의 신발 바로 앞에 침을 뱉었다. 내가 너랑 사귄 건 내게 미래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야. 알고 보니 넌 그냥 기생충이었어.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유라는 몸을 돌려 얇은 이브닝 드레스가 산바람을 막아주지 못해 떨리는 몸을 스스로 감쌌다. 그녀는 범죄 현장에서 빠르게 멀어져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아마 새로운 먹잇감을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추방당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끝을 맺을 것이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상간녀의 운명은 내 복수 우선순위 목록에 없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유라가 떠나는 것을 쳐다보았다. 배신은 배신으로 갚아졌다. 정말 통쾌한 기분이겠지. 안 그래, 민준? 가장 추락했을 때 버림받는 기분. 내가 그날 아침 평창에서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경찰이 민준의 머리를 순찰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기 전 민준은 어둠 속을 정확히 내 차가 주차된 쪽을 돌아보았다. 마치 그의 본능이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의 시선은 두려움, 분노, 그리고 간청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내 차 창문을 올렸다. 가요, 김 실장님. 쇼는 끝났어요. 내가 무미건조하게 명령했다. 3일 후 서울구치소의 감방은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비록 한국이지만 방은 깨끗하고 회색 콘크리트 벽에 철제 간이 침대 하나와 구석에 개방된 화장실이 있었다. 호텔처럼 편안한 난방기는 없었다. 공기는 축축하고 뼈를 찔렀다. 민주는 간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파티날 밤과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제는 구겨지고 땀 냄새가 나고 얼룩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다. 눈은 패댔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한국에 있는 그의 부모님, 직장 동료들, 심지어 유라까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시골에 계신 그의 부모님은 울기만 할 뿐 서울로 올 차비조차 없었다. 친구들은 그가 해외에서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의 번호를 차단했고 유라의 번호는 더 이상 없는 번호였다. 민주는 정말로 혼자였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와 타협을 모르는 법률 시스템을 가진 낯선 나라에 고립되었다. 감방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덩치 큰 교도관이 들어왔다. 이민준, 면회다. 그가 짧게 말했다. 민준의 눈이 순간 빛났다. 희망, 한 줄기 희망. 어쩌면 부모님이 땅을 팔았을지도, 어쩌면 대사관에서 도와주러 왔을지도. 차가움에 뻣뻣해진 다리를 절뚝이며 민주는 교도관을 따라 면회실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이 저주받은 곳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속으로 기도했다. 교도관이 면회실 문을 열었다. 그곳 유리 칸막이 너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인물이었다. 나는 베이지색 버버리 트렌치 코트를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다.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가 내 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가 들어올 때 천천히 벗은 검은 선글라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내 검은색 샤넬 핸드백을 올려놓았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민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은 문지방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울음을 참느라 갈라졌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앉아, 이민준. 시간 별로 없어. 내 전용기가 1시간 뒤에 이륙해. 전용기라는 단어가 망치처럼 민준을 강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와 내 앞에 쇠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에 나는 살짝 코를 찡그렸다. 서연아,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더러운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연아, 오빠 좀 도와줘. 오빠 여기서 더는 못 있겠어. 추워, 서연아. 밥도 맛없고. 오빠 바닥에서 자. 제발 꺼내줘. 오빠 뭐든지 다 할게. 우리 집에 가자. 응?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는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그의 흐느낌을 들었다. 예전에는 그의 눈물 한 방울만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충분했다. 예전에 그가 일하기 힘들다고 하면 내가 그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지금 그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아도 나는 공허한 만족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냉소적인 톤으로 물었다. 내 말은 내가 다시 내게 속는 멍청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네가 다른 여자랑 애정 어린 문자를 주고받는 동안 좁은 부엌에서 다시 요리하고 내가 시계 공장을 사줄 수도 있는데 너에게 시계 하나 사주려고 푼 돈을 다시 모으라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오빠가 미쳤었어, 서연아. 마가 꼈었나 봐. 악마 탓하지 마, 이민준. 악마도 내 행동 보면 기가 찰 거야. 내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너야. 넌 내 체크카드를 훔쳤어. 속임수로 비밀번호를 알아냈어. 그 편지를 남겼어. 넌 시골 여자니까 할 수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 아직 기억나? 민주는 더욱 크게 흐느꼈다. 그건 그냥 화나서 한 말이야. 진심 아니었어. 하지만 난 진심이야. 이민준. 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예전에 널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난 진심이었어. 난 너를 위해 서울에서의 내 경력, 호수가 보이는 내 아파트, 수십억 원의 연봉을 기꺼이 포기하고 너를 위한 소박한 아내가 되었어. 난 재산이라는 꼬리표 없이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었어.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십억? 그래. 지난 3년 동안 넌 자갈로 위장한 금광 옆에서 잤던 거야. 근데 넌 뭘 했지?
넌 다른 조약돌이 더 반짝인다고 생각해서 그 돌을 걷어차 버렸지. 나는 작게 웃었다. 정말 멍청하구나, 오빠. 네가 만약 충실했다면, 네가 조금만 더 참을성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몰디브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을 거야. 스위스 감옥에서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민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자신의 탐욕 때문에 방금 자신이 만들어낸 엄청난 손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항상 꿈꿔왔던 왕의 삶으로 가는 티켓을 잃었다. 미안해, 서연아. 제발, 오빠가 잘못했어. 오빠가 짐승이었어. 민준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제발 두 번째 기회를 줘. 평생 내 발 아래에서 기어 다닐게. 내 하인이 될게. 제발 여기다 버려두고 가지마. 나는 손목에 찬 까르띠에 시계를 힐끗 보았다. 내 시간은 끝났어. 이민준. 난 널 풀어주러 온 게 아니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야. 그 이별의 말을 듣자 민준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남자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구석에서 지켜보는 교도관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기어와 비싼 가죽 부츠를 신은 내 발을 잡으려 애썼다. 가지마, 가지마. 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는 절을 했다. 정말로 절을 했다. 그의 이마가 내 구두 끝에 닿았다. 그의 손이 내 종아리를 단단히 끌어안고 그의 눈물로 내 구두 가죽을 적셨다. 용서해줘, 서연아. 용서해줘. 제발, 오빠 용서해줘. 집에 가고 싶어. 오빠 여기서 무서워. 오빠 버리지 마. 오빠 내 개가 될게. 고문이라도 당할게. 제발 여기서만 아니면 돼. 오빠 데리고 가줘. 이 광경. 이것이 바로 내가 호텔 테이블에서 그 저주받을 편지를 발견했을 때 상상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절하고 빌고 무너지는 것을 상상했다. 예전에는 이것이 나를 엄청나게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겨움만 느껴졌다. 한때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제는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니 역겨웠다. 나는 마치 오물을 치우듯 거친 움직임으로 그의 포옹에서 내 다리를 빼냈다. 일어나, 이민준. 창피한 줄 알아. 내가 차갑게 말했다. 민준이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은 젖고 빨갛고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처량했다. 오빠 데리고 가줘. 서연아, 제발. 나는 코트를 정돈하며 일어섰다. 넌 집에 갈 거야. 이민준. 하지만 나와 함께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야. 내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국의 법은 매우 공정해. 넌 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형을 살고 나면 아마 1년이나 2년 넌 추방될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내게 비행기 표를 사줄 거야. 편도 이코노미석으로. 2년, 민준이 비명을 질렀다.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너 같은 시골뜨기도 살아남았는데 세련되고 품격 있는 네가 못할 리 없잖아. 내가 전곡을 찔렀다. 정신 수양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나가면 좀 더 분수를 아는 인간이 될지 누가 알아. 나는 핸드백을 들고 문으로 돌아섰다. 서연아, 내 아내. 제발 이러지 마. 민준이 나를 쫓으려 했지만 교도관이 재빨리 그를 막아 목을 졸랐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지방에서 잠시 멈췄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를 내 아내라고 부르지 마. 서울에 있는 내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야. 내가 추방된 전과자로 한국 땅을 밟을 때쯤이면 내 신부는 이미 이혼남일 거야. 가난하고 전과자이며 실업자인 이혼남. 안 돼, 서연아, 돌아와. 민준의 비명이 감옥 복도에 울려 퍼져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너무 늦은 후회의 비명. 모래를 쥐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고 이제 그 모래마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자의 비명. 철문이 쾅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닫히며 민준의 목소리를 그 안에 가두었다. 나는
그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신선한 공기와 겨울 햇살이 나를 맞이했다. 김 실장이 차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끝나셨습니까? 사모님, 그가 물었다. 네, 김 실장님. 이제 끝났어요. 내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슴을 짓누르던 짐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공항으로 가죠. 네,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따뜻한 김치찌개랑 서울 공기가 그리워요.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나는 타원형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작고 평화로워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추위에 떨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한 남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창문에 비친 내 모습에 건배했다. 잘 가, 과거. 안녕, 자유. 나는 황금빛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맛이 달콤했다. 우아하게 쟁취한 승리처럼 달콤했다. 더 이상 몸빼바지도, 더 이상 모욕도 없다. 오늘부터 서연은 자신의 궁전에서 여왕으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아무도 그녀를 먼지처럼 여기지 못할 것이다.